1945년 4월 한때 유럽을 집어삼켰던 한 남자가 도시 지하 깊은 곳에 좁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도 역시 하나둘 그와 함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마지막 열이틀,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45년 4월 중순, 소련의 붉은 군대는 이미 베를린 코앞까지 다다라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게오르기 주코프의 부대가, 남쪽에서는 이반 코네프의 부대가 각각 경쟁하듯 수도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령관 모두 베를린을 먼저 점령했다는 영예를 스탈린에게 바치고 싶어 했고, 그 경쟁 속에서 포격은 하루가 다르게 거세졌습니다. 베를린 시내에는 이미 정규군보다 노인과 소년들로 급조된 국민 돌격대가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15, 16살 소년들이 판처파우스트 대전차 로켓을 손에 쥔 채 거리로 내몰렸고, 제대로 된 군화조차 없이 전선에 서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방어선은 이제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절박함만으로 버티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럼에도 베를린을 사수해야 한다는 명령을 반복해서 내렸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부대에게 반격을 명령하는 지도도 여러 차례 작성되었습니다. 벙커 안의 지도 탁자 위에서 현실에는 없는 군대들이 화살표가 되어 여전히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펠릭스 슈타이너라는 친위대, 장고대 부대가 북쪽에서 내려와 도시를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슈타이너에게는 애초에 그런 반격을 할 만한 병력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부대의 진격 소식을 기다리며 벙커 안의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도 감히 진실을 총통에게 알리지 못하는 하나를 보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미 1945년 1월부터 총리관저 지하 깊숙한 곳의 벙커, 이른바 총통 벙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방공호로 지어졌지만 전황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제국, 최고 지도부의 마지막 사령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벙커는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좁은 복도를 따라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환기장치가 만들어내는 눅눅한 공기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공간에서 지상의 낮과 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히틀러의 곁에는 에바 브라운, 선전장관 요제프 게벨스와 그의 아내 마그다, 6명의 괴벨스 자녀들, 그리고 비서들과 소수의 측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무너져가는 동안 이 지하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공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식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준비되었고 히틀러는 채식을 고수하며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비서들은 폭격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타자기 앞에 앉아 문서를 작성했고, 통신병들은 이미 끊기기 직전인 회선을 붙잡고 바깥의 전황을 파악하려 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전선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이 지하 세계만은 관료제의 습관을 놓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히틀러의 신체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왼손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렸고 걸음걸이는 구부정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치의였던 테오도어 모렐이 처방한 여러 약물이 그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오늘날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곁에서 지켜본 이들은 하나같이 그가 급격히 노쇠해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는 극단으로 오갔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벙커 안 회의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부대를 향해 격렬하게 지시를 내렸고, 다른 순간에는 넋을 잃은 듯 조용히 앉아 애견 블론디를 쓰다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비서들은 총통의 기분이 널뛰듯 바뀌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밤낮의 구분이 사라진 벙커 생활 속에서 히틀러는 새벽 서너 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고 정오가 다 되어 일어나는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참모들은 그가 깨어있는 시간에 맞추어 온종일 대기해야 했고, 이 때문에 벙커 전체의 생활 리듬 자체가 총통 한 사람의 불면에 맞춰 돌아가는 기이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4월 20일 히틀러는 5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벙커 위 정원에서 마지막으로 지상의 공기를 쐬며 그는 자신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어린 병사들의 뺨을 두드려주며 격려했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남은 몇 장의 사진과 뉴스 영상으로 기록되어 그의 마지막 공식 석상 모습이 됩니다. 생일 축하 자리에서도 참모들은 이미 베를린을 떠나 남쪽으로 피신할 것을 권했지만 히틀러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날 생일을 축하하러 온 이들 중에는 훗날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인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괴린과 힘러는 이 자리에서 총통과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한 뒤 각자의 길을 찾아 베를린을 떠났습니다. 반면 게벨스와 마그다 부부는 오히려 이날을 기점으로 가족 전체를 이끌고 벙커로 완전히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같은 생일 축하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후 전혀 다른 운명을 향해 갈라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의 오랜 연인이었지만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전쟁 기간 내내 공식 석상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제국의 선전 속에서도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베를린이 함락 직전에 이르렀을 때 측근들은 그녀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을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베를린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지하 벙커까지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훗날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끝까지 그의 곁에 남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벙커 안에서 에바는 종종 화려한 옷을 갖춰 입고 나타났습니다. 폭격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마치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내듯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남은 비서들과 함께 축음기로 음악을 틀어놓고 짧은 시간이나마 웃음을 나누려 애썼습니다. 폭격이 잠시 멎는 사이사이 벙커의 한방에서는 언젠가는 무관한 듯한 가벼운 대화와 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곧 닥칠 결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했던 이 순간들은 함께 있던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이한 잔상으로 남게 됩니다. 선전장관 요제프 게베스의 아내 마그다는 6명의 자녀와 함께 벙커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헬가, 힐데, 헬무트, 홀데, 헤다, 하이데 모두 이름이 M으로 시작하는 이 아이들은 9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 낯선 지하 공간을 신기해하며 좁은 복도를 뛰어다녔다고 전해집니다. 벙커 안의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만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고 히틀러 역시 이 아이들을 유난히 아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마그다는 이미 이 무렵부터 나치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갈 자리가 없다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확신이 훗날 벌어질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 이 시점의 아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그다는 히틀러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나치 이념에 깊이 매료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게베스보다도 오히려 총통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는데 벙커 안에서도 그녀는 종종 아이들에게 총통을 향한 존경심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큰딸 헬가는 어른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 동생들은 그저 낯선 지하 생활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4월 말 히틀러에게 잇따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측근이었던 헤르만 괴링이 총통의 지휘 불능을 명분 삼아 스스로 권력을 넘겨받으려 했다는 정보가 도착했고 곧이어 친위대장 하인리히 힘너가 연합군 측과 비밀리에 항복 협상을 시도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의 배신 소식에 히틀러는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두 사람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반역자로 규정했으며 힘러의 연락 챙 역할을 했던 친위대 장교를 벙커 안뜰에서 즉결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믿었던 이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상황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히틀러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 구도를 서둘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군 총사령관 카를 데니츠를 새로운 국가원수로 지명하고 괴벨스를 총리로 마르틴 보어만을 나치당 총재로 삼는 내용을 유언에 담기로 결정합니다. 무너져가는 제국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만든 체제의 형식만은 지키려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히틀러가 정작 괴링과 힘너를 배신자로 규정하면서도 이들을 즉각 처형하라는 명령까지는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통신망 대부분이 끊긴 상황에서 벙커 밖으로 나가는 그의 명령이 실제로 어디까지 전달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한때 유럽 전역에 명령을 내리던 권력이 이 무렵에는 지하, 벙커의 벽을 넘어서는 순간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4월 29일 새벽 벙커 안에서는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이 마침내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진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세상이 끝나가는 이 순간에서야 비로소 공식적인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베를린 시청에서 급히 불려온 관리가 혼인서약서를 읽었고 괴베스와 보어만이 증인으로 자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이어진 짧은 축하 자리에서 참석자들을 샴페인을 나누며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폭격 소리가 여전히 벽 너머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벌어진 기묘하리 많지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직후 히틀러는 비서 트라우드, 융예를 불러 자신의 정치적 유언장과 개인적 유언장을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유언장에서 전쟁의 책임을 유대인과 국제정세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새 신부와의 혼인서약을 마친 바로 그 밤, 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문서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날 히틀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청산가리 캡슐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심을 품었습니다. 배신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그는 힘러 측이 가짜 약을 자신에게 건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히틀러가 각별히 아끼던 애견 블론디에게 캡슐이 시험되었습니다. 주치의는 개의 입을 강제로 벌려 캡슐을 깨물게 했고 블론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곁에 두었던 존재의 죽음을 지켜본 뒤에야 히틀러는 비로소 그 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몇몇 비서들은 훗날 그 순간의 충격을 잊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 블론디를 유난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왔던 총통이었기에 그 애정과 냉혹함이 동시에 드러난 이 장면은
남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4월 30일 오전, 소련군은 이미 총리 관저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진격해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서도 포격의 진동이 선명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히틀러는 이날 오전 남아있던 측근들을 한 명씩 불러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히틀러와 에바는 자신들의 방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잠시 뒤 한 발의 총성이 들렸고 방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권총으로, 에바는 청산가리 캡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담요에 쌓여 벙커 위 정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휘발유가 시신 위에 뿌려졌고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남은 이들은 참호 안에 몸을 숨긴 채 멀리서 그 불길이 잦아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대륙을 뒤흔들었던 인물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원 한켠에 조용한 화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인 5월 1일, 벙커 안에는 또 하나의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벨스와 마그다는 아이들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굳혔고 결국 6아이 모두에게 손을 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아이들에게 수면제가 투여되었고 잠든 아이들에게는 청산가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머니 마그다가 직접 곁을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9살부터 12살, 아직 세상의 절반도 알지 못했던 6아이의 짧은 생이 이렇게 끝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한 뒤 게벨스와 마그다는 정원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부는 히틀러 부부처럼 완전히 소각되기를 바랐지만 남은 이들의 손이 모자랐던 탓인지 시신은 일부만 불에 탄 채 발견됩니다. 훗날 이를 발견한 소련군은 이 참혹한 광경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겼고 이는 이 벙커에서 벌어진 마지막 비극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게벨스는 죽기 직전 자신의 부관에게 남긴 짧은 기록에서 총통이 없는 세상에서는 자신도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평생을 선정과 신념으로 살아온 한 사람의 마지막 논리가 결국 자신의 아내와 어린 6자녀의 목숨까지 함께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기결되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남긴 가장 참혹한 장면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벙커에는 여전히 비서와 경호원, 통신병 등 수십 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지기로 결정합니다. 5월 1일 밤, 남은 인원들은 몇 개의 조로 나뉘어 지상으로 올라가 베를린 시내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도시 대부분이 소련군에게 장악된 상태였기에 이 탈출은 목숨을 건 도박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포격과 총격을 피해가며 어떤 이는 무사히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고 어떤 이는 도중에 목숨을 잃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소련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유언에 따라 새로운 국가 원수가 된 데니체는 이미 베를린을 벗어난 북쪽에서 지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가 물려받은 것은 껍데기만 남은 국가였습니다. 벙커에 남았던 사람들의 운명이 저마다 다르게 갈리는 동안 베를린 시가지의 총성도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비서 트라우들 융에는 이 탈출 행렬 속에서 살아남아 훗날 자신이 목격한 벙커의 마지막 나날을 회고록으로 남긴 몇 안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녀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날 밤 어둠 속을 헤매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면 마르틴 보어만은 탈출 도중 행방이 묘연해졌고 그가 그날 밤 정확히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지는 오랫동안 논쟁거리로 남게 됩니다. 5월 2일 베를린 수비를 맡았던 독일군 사령관 헬무트 바이틀링은 결국 소련군에게 도시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히틀러가 그토록 사수하라 명령했던 수도는 그의 죽음으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와 함께 끝까지 싸우다 목숨을 잃은 어린 국민도격대원들의 시신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지하실과 방공호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폐허가 된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멈춘 도시에는 오랜만에 낯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5월 8일 독일은 연합국에 공식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유럽 전역을 6년 가까이 뒤흔들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꿈꾸었던 천년제국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런던과 파리, 모스크바를 비롯한 연합국 도시들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이 시작되고 끝난 부대였던 베를린 시내에는 축제 대신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시민들의 긴 행렬만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서는 승리를, 이 도시에서는 폐허 위의 생존을 마주해야 했던 극명한 대비가 전쟁의 마지막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소련군은 벙커를 조사해 여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히틀러의 시신은 소각된 잔해 상태로 발견되어 신원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때문에 그의 죽음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과 음모론이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떠돌기도 했습니다. 동독 정부는 훗날 이 총리 관저부지를 완전히 철거하고 벙커의 흔적 대부분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냉전 시기 동안 이곳이 신념의 성지로 남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베를린의 그 자리에는 평범한 주차장과 작은 안내판만이 남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벙커를 탈출했다가 살아남은 이들 중 일부는 이후 재판정에 서서 그날의 일들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통해 비로소 세상은 벙커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떠돌던 여러 소문들도 하나둘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갔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권력을 지켜보았던 이들의 증언이 역사가 이 여리틀을 기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 셈입니다. 한 사람의 야망이 만들어낸 전쟁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야망이 무너지던 마지막 순간은 지하 깊은 곳의 좁은 방들 사이에서 배신과 충성, 그리고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까지 뒤섞인 채로 막을 내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어두운 정원, 한 켠에서 조용히 끝났다는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